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마감으로 가면서 더 탄력을 키웠는데요. LG전자와 함께 애플카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고 중국 일상회복 재개 기대감이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의 활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운주들이 오랜만에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연말 중국발 훈풍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전일 강성구 펀드에서 지분 5.5% 취득 공시를 내면서 3대 주주로 등극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근 12월 20일까지의 수출 실적도 5,353만 달러로 이렇게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남은 연말까지 더해진다면 사상 최고치 갱신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큰 수출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금일 준비한 종목도 대중 수출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영향을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용관 차장은 어떤 종목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실 건가요? 네, 사용관의 오마무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계열사들 중심으로 해서 애플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애플카에 드디어 공동협의체 구성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앞으로 개발과 생산까지 진행이 될 사업의 내용들을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애플카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LG전자를 중심으로 LG이노텍과 LG엔솔이 참여하는 애플카 공동협의체 구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좀 협력이 진행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효성입니다. 이런저런 호악재를 소화하면서 반등 기회를 엿보던 증시가 원화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올해 마무리를 준비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절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배당 투자도 지금 마무리 국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고배당의 대표 종목이자 지주사의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효성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부터 연말을 맞아서 남은 거래일 동안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연말에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종목들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 특집,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 유망주. 오늘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 게임이 시작될 2차 전지주,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질 헬스 미용기기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주입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와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맞물려서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IRA 본격 수혜와 또 설비 증설 확대로 한 단계 레벨업된 이익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배터리 풀 충전 후 다시 질주할 2차 전지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헬스 미용기기 관련주는 올해 위드 코로나로 내수 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호황세도 이어지면서 하반기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가 전망이 되면 에스테틱과 의료기기 종목들의 행보에 더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더 건강해지는 실적을 바탕으로 더 예뻐질 헬스 미용기기 관련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가능성, 다양한 우려들이 2차 전지주의 질주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향성의 훼손은 없다. 내년에도 우상향 흐름이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에 대한 의견은 좀 미묘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양극재는 일각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침투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의 성장 포인트를 통해서 좀 비교를 들어보고 싶은데 정경민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양극재를 기본으로 두고 음극재는 이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이 나타나는 시기에 중단기적인 매매로 접근하는 큰 그림에서의 전략은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셀 업체들보다도 양극재 업체들의 선호도가 더욱더 강할 수 있으니까요. 양극재 중심의 시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양극재의 공급 과잉 우려는 여기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잘못된 보도일 수도 있겠는데 현재 전기차의 현재 생산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 라인이 확대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맞춰 본다면 양극재의 공급은 2024년까지 적어도 상당히 2024년까지는 상당히 타이트한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음극재는 보통 이제 흑연, 바인더, 실리콘, 도전재, 동박 이 정도의 이제 구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원료들은 공급 부족보다는 미묘한 기술력의 차이들, 그러니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실리콘이나 또 첨가제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그때그때 기술력의 차이가 이슈를 만드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리콘과 동박을 제외한다면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양극재와는 다소 다른 약간 중단기적인 시각으로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좋을 때 양극재 중심으로 가져가다가 이쪽에 이제 약간 좀 더 가미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완을 하신다면 내년에도 2차 전지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단하게 중심은 양극재로 조금 지키되 좀 기술이 좀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음극재를 잠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전망에 대한 자료를 좀 보다 보면 내년에는 장비주에 초점을 두자라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소재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장비주가 과연 내년에는 좀 선두에 나설 수 있을까 궁금한데 사용관 차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국내 배터리셀 기업,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 우리 세 개 가지고 있죠. 그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더불어서 미국의 현지에서 뭐 하고 있죠? 지금 완성차 이런 쪽들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배터리를 기본으로 하는 양극재 이런 쪽들 쇼티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보도 자료 나온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본 거죠. 하지만 지금 테슬라하고 현기차만 전기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들 전부 다 생산 라인 전환해서 지금 테슬라와 현기차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 쪽들이 가파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는 특히나 하이니켈 양극재는 쇼티지예요. 네, 무조건 쇼티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양극재 기업들 봐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러면 장비들은 안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지금 현지 공장이 10곳이 넘게 설립이 추진 중이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공장들에서 그냥 배터리, 양극재 이런 것들 생산합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장비들을 채워 넣어야지 결국에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장비의 수요가 내년에 미국 쪽에서 폭증할 요인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M이라던가 포드 이런 쪽들은 후발주자인데 지금 소재 확보라던가 정제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초라해 보일 정도로 굉장한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주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연기관차 공룡들의 힘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지금 추가 공장들이 설립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요. 후발주자인 만큼 빠르게 미국 시장을 점유하려는 이런 목적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3년도 내년이죠. 국내 배터리셀 3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35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장비가 얼마냐?
14조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비중으로 따지면 4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작은 규모 아니죠. 장비의 특성상 한번 들어가면 그 이후에 약간 공백기가 생긴다라는 단점은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대규모의 수주가 일어날 수 있는 원년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는 장비주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벤더들의 지금 미국향 수출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 빠르게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23년 내년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P&T가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 50%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CIS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죠. 기저효과가 있는 곳들. 코인테크라던가 하나기술 이런 쪽들은 2배 이상, 10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또 2차 전지주가 강하게 갈 수 있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또 실적이 뒷받침됐다는 게 중요한데 LG엔솔과 삼성 SDI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신규 라인 가동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신규 캐파 가동에 따른 기업별 실적 확대가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정경민 차장께 질문 드려볼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증설과 비용 사이에 약간의 실적의 과도기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선 집행했던 신규 라인이 생산되기 직전이고 그리고 기존 설비 증설 비용이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실적 수치는 다소간 정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보일 거예요. 근데 올해보다는 확실히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그런 정체를 좀 보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방향성은 확신을 해도 속도에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던 요인이 내년은 실적 정체 혹은 체감상의 감익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의 시장 요즘 10조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그런 유동성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좀 가장 큰 걱정으로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치 실적을 땡겨 와가지고 선 반영을 올해는 했었는데 과연 내년에 2025년 실적까지 당겨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의문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속도에는 조금 자신 없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분기 매출 8조 그리고 영업이익을 5천억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SDI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을 한 5천에서 6천억 정도, 별도 기준으로는 3, 4천억 정도를 분기에 유지를 해야지만 기존의 멀티플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된 그런 성장이 유효한 이제 그런 논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당장 실적이 가속되는 그런 구간이기보다는 기존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이 회사들이 훼손하지 않고 어느 정도 끌고 가느냐, 이게 내년의 실적의 주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맺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이제 더 높인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가이던스를 얼마나 좀 잘 지켜주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이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수급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과연 내년에도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좀 시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좀 들어보고 또 사용관 차장께서는 탑픽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K배터리 2030년에 북미 쪽에서 전기차의 80%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유럽 전기차가 45%가량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뉴스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S&E 리서치 쪽에서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 K배터리의 북미 생산 능력이 920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중국, 유럽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이라던가 미국 쪽에서는 제가 어떤 배터리들이 많이 쓰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니켈 배터리. 그쪽에 있어서 CATL, BYD 이런 쪽들이 기존의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NCM 811개 배터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완성차 업체 쪽에서 계약을 맺긴 맺었죠. 근데 무슨 계약이었죠? 논바인딩 계약. 구속력이 없어요. 그쪽에서 제품을 일단 너네 만들어봐. 그러면 잘 만들면 우리가 가져다가 써볼게. 이거지 전량 만드는 거 일로 다 갖고 와. 우리 해서 수주해주면 우리가 다 쓸 거야.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력이 안 되니까 바인딩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중국의 NCM 기술력은 벌어져 있다. 그쪽이 811 제대로 아직 양산 못하는데 우리는 9반반이에요 지금. 니켈의 비중을 점점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아주실지. 네, 지금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내년에 보고 있는 건 정제 쪽이에요. 네. 제가 요즘에 정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지금 진행이 차근차근 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의심을 했던 종목인데 조달청에서 290톤의 저순도의 탄산 리튬을 대여하는 계약들이 공시가 됐고요. 거기다가 지금 양산 공시까지 나왔어요. 성공적으로 99.995% 이게 이제 배터리 순도에 적합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양산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양산된 것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배터리 3사,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쪽들로 배송이 되어서 퀄테스트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만약 퀄테스트 통과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수주 공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아직은 하이드로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 정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리튬 플러스라는 곳이 그 위에 지배구조에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상장사 인수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합병 가능성까지도 이제 뇌피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는 내년에는 좀 정제 쪽, 특히나 기술적으로 포스코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에 적용이 되는 포스 LX 기술보다 더욱더 발전된 기술, 그것도 리튬 인사이트의 대표가 만드신 기술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화된 기술로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파급력, 위대한 탄생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배 구조에 있어서 좀 합병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하이드로 리튬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LNF를 좀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었잖아요. 내년에도 탑픽을 유지해 가실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2차 전지주는 늘 방향은 명확하다라고 하셨으니까 핵심 키워드들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뭐 탑픽은 거래소에서는 LG화학, 코스닥에서는 LNF, 기존의 투탑 체제는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양극재에 대한 장기 공급 및 확보는 뭐 내년,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셀 업체들의 최대 과제로 볼 수 있겠고, 가장 공격적인 확장 전략과 소재 내재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핵심 종목들에 대한 확신을 지금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 2차 전지의 키워드 5개를 좀 꼽아봤는데요. 5개를 꼽자면 옆에 이제 사연관 차장하고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저는 IRA, 애플카, 그다음에 첨가제, 장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슬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및 유럽도 이제 자국 보호 정책으로 이제 IRA가 좀 대두되는 거고, 애플의 시제품 또 임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와 이제 안정성의 간격을 줄이고 있는 첨가제, 그리고 이연된 매출 인식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장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는 중국의 저가 가성비 모델들, 이렇게 좀 5개를 좀 꼽을 수 있겠고요. 시장의 측면에서 좀 본다면 올해 2차 전지는 다소 이제 약세장의 대피소 같은 역할을 좀 했었잖아요. 내년에 만약에 좀 제대로 된 반등장이 나온다면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내년에도 시장의 횡보 혹은 유동성 축소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래도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도 큰 측면에서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세장이 온다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고, 약세장이나 횡보장이 나온다면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헬스 미용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분기 들어서 이익 모멘텀과 중국발 수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뭐 미용과 의료 관련 기기 업체들이 꾸준하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봉쇄 완화에 따라서 에스테틱부터 치과 또 디지털 이런 의료기기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개방이 된다고 하면 성장 규모가 얼마나 좀 폭발력이 있을지 궁금해요. 이 탄력도가 궁금한데 사용관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중국 시장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죠. 벌써 2020년에 기준 국가별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41%였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유럽이 27.4%, 중국이 8.3%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 뒤로는 일본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판도가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원격 의료나 이런 쪽들은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자국 내에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런 게 이제 공산당의 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파괴력, 파급력 있게 이런 정책들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4년 뒤, 지금 2022년이니까 2025년 말에서 2026년
정도에는 얼마가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75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이제 원격 의료라던가 어떤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도 들어갈 거고요. 임플란트 같은 치과 이런 쪽들도 다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루이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연구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21년도의 시장 규모가 3조 3천억 원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년이 되면 얼마로 늘어나느냐? 15조 원 이상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보다 굉장히 개혁가 늦게 된 시장이에요. 지금도 가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삐까뻔쩍한 건물과 그 반대편에는 쓰러져가는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 이제 중국이라는 곳이에요. G2까지 위상이 올라왔지만 정말 단기간에 빠른 발전을 이뤄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도 미국보다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격 의료 이런 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쪽을 잘 접목을 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전역의 온라인 병원이 거의 1,000개 정도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2022년이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훨씬 더 숫자는 많아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도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에서 벌써 전체적인, 이건 미용 의료기기나 이런 쪽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냥 중국에 대한 투자를 봤을 때 외국인들은 미국보다 중국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당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유치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정부 차원으로 점점 더 이런 시장은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자고 하면은 루트로닉이 좀 대장으로 먼저 좀 앞섰고 뭐 클래시스도 뜨거웠고 또 얼마 전에 차장님이 네어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뭐 루닛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중국뿐 아니라 이미 뭐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 활약을 펼치면서 외형 확장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주력 제품 그리고 해외 시장의 진출 현황에 대해서 좀 비교를 들어보고 싶은데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약간 단편적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이거를 근거로 좀 들어볼게요. 12월 헬스케어 수출입 통계 잠정치 12월 1일부터 20일 동안 이제 수출을 했었던 그런 데이터를 좀 봤었는데 1위가 필러입니다. 한 1억 불 정도 팔았어요. 수출이 9,900만 불. 2위가 임플란트고 5,300만 불. 3위가 PCR 관련해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5,100만 불. 4위가 에스테틱 4,800만 불. 5위가 톡신 2,600만 불.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업종군의 시가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1위가 PCR, 2등이 필러, 3등이 임플란트, 4등이 톡신, 5등이 에스테틱.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에스테틱 기계를 말씀드렸던 게 수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뭐 자평을 한다면 뭐 어느 정도는 좀 쫓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한류의 영향으로 이제 한국의 메이크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뭐 소위 이제 꾸안꾸 뭐 메이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동남아나 또 남미 이런 쪽에서 유행을 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색조를 이용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뷰티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피부 자체 그리고 뭐 동안 피부 이게 이제 부의 상징이 될 만큼 국내 뷰티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YOY와 MOM 그러니까는 작년 동기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를 해서 빠른 성장이 나오고 있는 곳이 톡신과 필러, 임플란트 그다음에 의료용 디렉터, 콘택트 렌즈 이렇게 1, 2, 3, 4, 5위거든요. 역시 톡신과 필러, 임플란트는 확실히 중국과 러시아 쪽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대부분의 그런 1, 2위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톡신, 필러, 임플란트의 수출량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스테틱과 치과 의료기기는 이제 미국과 중국 이 나라가 1위, 2위 그리고 역시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거의 모든 이제 의료기기 헬스케어에 상위에 지금 올리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투자 심리가 자극될 수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매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1월이 좀 다가오면서 시장이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의료기기 쪽에서도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더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주요 기업들의 이제 내년 실적 성장세가 또 얼마나 가파를지 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사용관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3분기가 전통적으로 좀 미용 의료기기나 이런 쪽에는 비수기예요. 이게 아무래도 연말 연초가 끼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 사이에 껴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보신 것처럼 미용 의료기기, 임플란트 이런 쪽들 실적이 3분기에도 잘 나왔어요. 하물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고 거기에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K-뷰티의 위상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일단 3분기에 해외 매출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기업들이 실적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연초나 연말에는 이제 구매량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장비가 나간 이후에 아무래도 소모품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는 구조를 저는 좋아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게 업계 특성상 이제 4분기는 연중 최대 성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하고 지금 브랜드 인지도 강화가 되면서 사실상 이런 비용들, 판관비 이런 것들이 살짝 미스가 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나쁜 거 아닙니다. 점점 더 그런 해외 쪽의 마케팅이라든가 공격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비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업체의 실적에는 다 기여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판관비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쪽도 굉장히 실적 호조세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 쪽에서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주요 수출 품목 현황 이것도 역시나 이제 기사입니다. 뭐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요. 기사에 나온 주요 수출 품목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와 방사선 촬영 기기가 전부 다 2018년부터 잘 올라가는 형태들이 보이고 있고요. 2020년에 살짝 감소했었던 임플란트는 꾸준하게 성장을 다시 지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런 임플란트 쪽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관건은 중국의 VBP라는 제도예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정부 당국에서 물량 기반 조달 제도인데 이걸 대량으로 싸게 해줄 수 있는 곳들 입찰해라. 그러면은 공공의료기관에 그거 쓰게 해줄게. 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가 라인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입지가 조금 흔들릴 여지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네. 임플란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기기의 이제 비용 통제가 조금 주요한 그 모습이다. 이 부분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책 때문에 비용이 통제를 받게 되면 이제 마진율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부분까지 리스크로 짚어주셨습니다. 들어보면은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실적은 오르고 시총은 내리고 그럼 이제 미용과 의료 관련 기기가 내년에도 이제 또 좋은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중국 시장이 또 개방이 되면 이제 막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탑픽 종목은 어디가 되실지 좀 정경민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이런 에스테틱 의료기기는 적어도 시장 대비 2배, 뭐 많게는 3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000원 팔아서 70원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는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1,000원 팔아서 500원 넘게 남기고 있고요. 다른 평균치로 보더라도 한 28% 정도 좀 올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비 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 역시 이제 독점성 그리고 뭐 진입 장벽, 영업 마진, 기술의 해자, 뭐 이익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의 우려는 이제 높은 금리 상황에서 고할인율이 생각보다 지속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성장률과 시장보다 우월한 현금 창출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의료기기는 강점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탑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걸 꼽아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가의 안정성 그리고 현재 매수 위치들을 봤을 때는 저번에 소개를 드렸었던 파마 리서치를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고점이었던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리쥬란의 인기와 또 재생의학 기술, 뭐 화장품과 건기식 그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들이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내년엔 또 한 30% 이상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리쥬란을 필두로 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 꼽아주셨고 그러면 사용화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실까요? 네, 워낙에 종목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면에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는 당연히 높게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매크로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밸류가 깎여 있는 그런 단계죠.
이제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 전부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루트로닉이에요. 이게 지금 스킨에서 바디까지 포트폴리오 사업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면모가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대 실적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비슷해요.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국내 1위입니다. 점유율은 50% 이상이고요. 글로벌로 갔을 때에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이제 루트로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국내 피부과에서도 한 80% 이상을 점유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대부분 국내 대학병원의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 시장에서도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로닉의 성장성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매수는 현재가 부근부터 이 매물대 하단 부근이죠.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생각으로 좀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000원입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21,000원 부근 여기가 돌파가 된 이후에 만약 돌파가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28,000원인데 이게 제가 23년도 영업이익에다가 밸류를 POR로 9.5배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순이익에서는 영업의 비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반 산업 대비해서 2배, 3배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게 미용의료기기거든요. 거기다 꾸준하게 나오는 소모품 매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목표가 28,000원 저는 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탑픽으로는 파마리서치 그리고 루트로닉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연말 특집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 유망주. 오늘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 게임이 시작될 2차 전지주 그리고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질 헬스와 미용 관련주를 만나봤습니다. 내일은 몰려오는 수주로 온기가 기대되는 원전주 또 혹한기를 보내고 왕좌 복귀를 준비하는 반도체 유망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종목들 먼저 볼까요? LG그룹이 애플카 협력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LG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악화에도 동반 상승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며 5% 넘는 강세를 보인 LNF,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페노션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LG전자와 페노션, 포스코엠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보시죠. 애플카 협력을 위해 LG이노텍, LG엔솔 등과 함께 전사적인 공동협의체를 꾸렸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했는데요. 5%의 강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페노션입니다. 중국 봉쇄 완화 후 발틱 운임지수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벌크선 시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6%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엠텍입니다. 포스코그룹의 리튬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거래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장중 고점보다는 많이 흘러내리면서 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먼저 LG전자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카 협력을 위해 전사적인 공동협의체를 꾸렸다는 소식에 오늘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참 LG전자가 애플카 이슈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어떤 시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일단 뭐 애플카 출시를 두고 등락이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카가 2025년도 빠르면 출시를 예정을 한다고 해서 아직 시간은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애플카가 이 애플의 생태계의 가장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수요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LG전자한테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G전자는 이 전장 부분 쪽에서는 이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좀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관련된 분야의 그 사업부에서 4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로 연결되는 부분의 그 핵심이 텔레매틱스라는 부분인데 이 텔레매틱스 부분에서 LG전자는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출하량 기준으로 3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는 뭐 애플카를 위해서는 분명히 LG전자가 매력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밖에도 또 연결되는 뭐 다른 LG엔솔이나 뭐 또 이제 LG이노텍과 같은 부분들도 협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력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LG전자는 자체적인 VS 전장 사업부뿐만 아니라 LG 마그나와의 합작 법인 그리고 애플카까지 더해진다면은 전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물론 이제 4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다지 좋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박스권 전략 한 10만 원 정도에서 한번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10만 원 조금 넘게 갔다가 다시금 좀 밀렸는데 박스권을 이탈을 잠깐 했었죠. 하지만 오늘 강한 거래와 함께 다시금 그 안으로 좀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내년부터 이익도 정상화 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는 하단을 강하게 내려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넘어설 수 있는 1차적으로는 제가 저항가 10만 원 말씀을 드리지만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 에프카의 진전 여부를 확인해 가면서 이제는 좀 투자의 관점으로 서서히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방 경지성은 그래도 확보한 상황이다. 투자의 그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페노션 보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훈풍이 이번에는 벌크선으로 불었는데요. 벌크선 시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틱 운임 지수죠. BDI가 반등하고 있는데 꾸준히 반등 기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벌크선 같은 운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말에 965, 1000을 잠깐 이탈을 했었다가 어제 기준으로 1723포인트까지 78% 저점 대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에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단 한 주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봤을 때는 벌크선에 대한 시황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내년부터 시작될 환경 규제 때문에 폐선이 좀 많이 있고요. 올해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벌크선의 발주 자체가 2척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오늘 HMM이나 뭐 다 같은 해운주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안에서는 STX 페노션이 더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가 전체 배가 280척인데 그런데 245척이 벌크선이고요. 나머지 10여 척이 LNG선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과 벌크선은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페노션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실 텐데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오늘 뭐 의미 있는 강세, 지난 전 저점을 뚫는 강한 거래와 함께 뚫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수급도 상당히 기관 수급이 양호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차별적인 시황 그리고 현재도 밸류도 싸기 때문에 조금 더 살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7,500원을 저항가 말씀드리고요. 5,600원 지지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 쪽에서는 HMM보다 페노션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점까지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엠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리튬 사업 투자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변동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뭐 리튬 없는 리튬 테마주라는 말도 있던데 저희가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할까요? 일단 뭐 리튬 가격이 지난 1개월 새에는 한 10%대 정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더욱더 중요성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저는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만은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이 관련된 정제 기술도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과연 2030년까지 계속해서 늘려 나간다고는 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고리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적은데 일단 이 수산화 리튬 이런 정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하는 이런 모습을 포스코 엔텍 쪽으로 보여진다면은 그래도 또 주가는 또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부각이 됐었죠. 11월 말에. 그러면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금 강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측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좀 부딪히는 모습,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적당한 측면에서 일단 만원선 일단 넘어서는지 여부 저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8,300원 정도를 지지 가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LG전자와 페노션, 포스코 엠텍 점검해봤습니다. 기대감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향후 행보 잘 점검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께서 가지고 오신 레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레이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발 훈풍에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 수혜도 또 받게 되겠죠? 네, 일단 중국에서는 생산, 그다음에 공급, 유통까지도 지금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중국 내에 어떤 현지 전략을 완성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전통 이제 장황하게 이제 회사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쉽게 그냥 치과용 엑스레이, 디지털 엑스레이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요거를 기반으로 조금 더 디지털 솔루션을 늘려가는 이제 그런 기술력 확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좋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아까 그 사용관 차장도 얘기를 했었죠. VBP 그 물량 기반 조달 정책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좀 정체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중국 내에서 이렇게 현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수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좀 확장기를 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었죠. 그런데 지난 2분기부터 회복세를 좀 제대로 좀 보였었고 이번 4분기에는 100억 이상의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만큼 영업이익의 회복세도 굉장히 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100%, 50% 이상 성장할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었고 어려운 시기에 성장성과 실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트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기관과 연기금에서 선제적인 매수가 좀 나오면서 주가의 레벨이 이렇게 차근차근 10,000원대 후반부터 20,000원대 중반까지 차근차근 올라온 부분이 좀 돋보였고요. 특히 이제 좀 찾아보시면 투신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20,000원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 30,000원까지는 거의 매물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되겠다. 그리고 의료기기에 어떤 편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30,000원까지 열어두시고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사용관 차장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 리튬, 이제 9WI죠. 이름에서도 이미 내가 리튬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네. 오늘 내년에 2차 전지 전망에서도 수산화 리튬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을 꼽아오셨을 때는 또 얘 경쟁력이 이 종목이 상당히 있겠죠. 맞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정제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그쪽이 마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의 간펑 리튬이라고 있는데 세계 최대의 수산화 리튬 정제 캐파를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 영업이익률이 얼마일까요? 70%입니다. 에코프로비엔과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률 얼마죠? 한 자리예요. 6에서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근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포스코 쪽에서 아까 이제 엠텍 쪽 말씀해 주셨는데 엠텍 전혀 상관없어요. 엠텍은 그냥 철강 포장하고 이러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염호는 포스코홀딩스의 소유가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고산지대예요. 4,000m. 거기에서 저순도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인산 리튬, 인을 투입해서 인산 리튬 생산하는데 이걸 염수를 퍼와서 폰드 9km, 5km의 엄청 큰 염정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염수 떠놓고 햇볕에 말리는 겁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 그 전에 나트륨, 마그네슘 다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좋은 거 알겠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언제 생산 가능하다 그러겠죠? 2024년 말에서 2025년 되면은 25,000톤 생산 가능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조차도 지금 현재 이 지배구조 먼저 말씀드리면 리튬 인사이트가 있고요. 그 밑으로 어반 리튬, 그리고 어반 리튬 다음에 리튬 플러스, 마지막이 하이드로 리튬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생산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산화 리튬을요. 실제 생산한 곳은 리튬 플러스예요.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은 판매를 현재는 대행하는데 향후에는 상장사 2개 인수했으니까 합병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퀄 테스트 나갔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 발표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뭐를 가지고 정제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저순도의 탄산 리튬을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그 탄산 리튬 어디서 나오느냐? 전 세계에 불순물 많이 들어있는 염호에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CuLX 기술,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반 리튬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폐배터리 블랙 파우더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회수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기업 모두. 네. 가격까지 말할까요? 네, 가격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격은 지금 제가 not rated예요. 왜냐하면 지금 양산이 됐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아마 샘플 발송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퀄 테스트를 아직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가격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퀄 테스트 통과하면 그때 목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매력적이고 영업이익률이 뭐 어마무시하네요.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콜마 B&H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건기식과 화장품을 함께 하다 보니까 중국발 훈풍에 또 함께 좀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야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콜마 B&H는 그 K 다당류라고 불리는 애터미와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죠. ODM으로 콜마 B&H가 제조를 하면은 애터미가 판매를 하는데 애터미가 현재 23개국에 지금 1,6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불황에서도 이쪽 관련된 이 직접 판매 쪽은 그래도 크게 매출이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도 지난 3분기에도 그 매출액이 251억을 달성을 했는데 계속해서 뭐 100% 이상의 고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들 봤을 때는 중국이 또 리오프닝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것들, 과연 화장품이 예전만큼 잘 팔릴까라는 데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모임이라고 하는 면역 기능 개선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코로나 때도 상당히 많이 팔렸었던 그런 또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해보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재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수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다른 리오프닝주 관련주들보다도 사실 저점 대비 반등 탄력은 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이 과거만큼 많이 팔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오히려 낮은 주가 반등을 상승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좀 꼽아봤고요. 그래도 최근 거래가 좀 실리면서 오늘 그래도 최근 들어서의 그 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 또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급도 양호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실적은 올해보다 또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일단 31,000원으로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1,000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 AS 하나 좀 듣고 가고 싶은데 11월 21일에 하이브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날 종가가 13만 7,500원, 현재는 1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당시 목표가 19만 원 제시하셨거든요. 예, 좀 얼마 남지 그렇죠. 않았는데 점검 예. 한번 받아볼까요? 일단 사실 목표가를 뭐 40% 정도 수준으로 올려놨는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모가 이하로 잠깐 한번 늘렸다가 다시금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때문에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뭐 엔팀이라는 일본 그룹이 뭐 오리콘 차트에도 1위로 올라가고 뉴진스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활동들이 좀 잘 가고 있어서 뭐 일단 저는 목표했었던 19만 원 정도 계속해서 열어두시면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을 좀 주셨고요. 오늘은 또 레이와 어반 리튬, 콜마 B&H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보실 분들은 내여주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내일도 특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